저는 세상이 뒤집힌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평범한 화요일 아침처럼 시작됐어요. 아침 6시에 알람이 요란하게 울리고 부엌에서 풍겨오는 녹차 향기 창밖으로 들려오는 베이징 교통소음까지. 참,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매일인 올해 28이고 중국 기상청에서 일하고 있어요. 좀 지루해 보이죠? 보통 때는 정말 그래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날이었거든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어냈어요. 이를 닦으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죠. 여전히 그저 평범한 매일인 긴 흑발에 짙은 눈동자, 이미 이마에 걱정의 주름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날이 끝날 때쯤이면 그 주름이 얼마나 깊어질지 그때는 몰랐죠. 출근길은 늘 그렇듯 똑같았어요. 전기 자전거를 피하고 서두르는 출근자들 사이를 지나 좋아하는 길거리 가게에서 찐빵을 하나 사서 깊게 숨쉬지 않으려 애썼어요. 오늘따라 스모그가 더 짙어서 아침 해가 희미한 주황색 덩어리처럼 보이더라고요. 좋은 아침 메일인.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동료 지아오가 인사했어요. 그는 이미 책상에 앉아 열심히 타이핑을 하고 있었죠. 저도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로그인하자마자 긴급 이메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전국적으로 비정상적인 기상 현상들, 지진이 전혀 없던 지역에서 발생한 작은 지진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우리 상사로부터 이 모든 걸 비밀로 하라는 메모였어요. 지아오, 이 이상한 날씨 얘기 봤어?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그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도 안 돼, 그렇지? 이런 건 처음 봐. 저는 다음 몇 시간 동안 데이터를 정리하며 손을 떨며 타이핑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고를 보고에 포함하려고 할 때마다 상사가 그걸 삭제했어요. 정해진 메시지에만 집중해. 제가 왜 그런지 물었을 때 상사가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점심시간이 되자 제 속은 마구 뒤틀렸어요.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할 자격이 있었어요. 대비할 기회가 있어야 했죠. 식당에서 국수를 집어먹고 있는데 지아오가 제 맞은편 자리에 쓱 앉았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어요. 매일인 그가 속삭였어요. 이건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 내가 좀 더 조사해봤는데 우리 정말 위험할지도 몰라.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무슨 뜻이야? 그가 대답하려 입을 여는 순간 갑자기 우리 아래의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진동이었어요. 하지만 몇 초 만에 테이블이 미끄러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만큼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진이에요. 베이징에서. 지진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요. 저는 지아오와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 둘 다 같은 것을 깨달았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급히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기며 생각했어요. 이게 얼마나 더 나빠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아무에게도 경고할 수 없게 한 걸까? 그 다음 몇 시간은 완전한 혼돈이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도시를 울리고 건물이 무너지고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휴대전화 네트워크는 마비되어 정보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락이 끊겼어요. 그날 밤 먼지투성이가 되어 녹초가 된 채로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삶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침대에 쓰러져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숨기고 있는 건 무엇일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얼마나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불안한 잠에 빠져들면서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다는 것. 어떤 결과가 따르든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진실을 전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고 그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 곳으로 저를 데려갈 거라는 것이었어요. 작은 아파트 문을 닫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중국 기상청에서 또 하루를 아무렇지 않은 척 보내고 나니 온몸이 지친 느낌이었어요. 신발을 벗어 던지고 낡은 소파에 몸을 파묻으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어요. 지금 하려는 일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VPN을 켠 뒤 국제 뉴스 사이트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기사를 스크롤하며 제가 주목하고 있던 이상한 날씨 패턴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찾았어요. 대부분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내용들이었죠. 연예인 가십, 스포츠 경기 결과, 정치 이야기들. 그러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UN 보고서 한국이 재난 대비해서 선두를 달리다. 심장이 약간 두근거리며 기사를 클릭했어요. 읽어 내려갈수록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기사는 한국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었어요. 한국에는 지진과 쓰나미를 탐지할 수 있는 첨단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있고 건물들은 주요 재해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의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 실제로 국민에게 상황을 알린다는 점이었어요. 몸을 뒤로 젖히며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이건 중국에서의 상황과 너무 달랐어요. 잊어버리려 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2008년의 큰 스촨 대지진이 떠올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지어진 건물이 없어서 목숨을 잃었죠. 정부는 처음엔 그 사실을 숨기려 했었고요. 그리고 2015년 텐진에 대폭발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모두가 두렵고 혼란스러웠죠.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다른 삶을 상상해봤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보다 안전이 우선시되는 그런 삶을요. 그때 핸드폰이 울리며 생각을 깨웠어요. 직장 동료인 즈아오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얘기할 게 있어. 여기서는 안 돼. 내일 점심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즈아오는 평소에 침착하고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몰래 만나자고 할 정도면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했지만 머릿속이 멈추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한국의 첨단 경보 시스템에 대해 생각했어요. 만약 중국에도 그런 게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 그러다 상사들의 엄격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상한 데이터에 대해 조용히 하라고 했던 그들의 표정이요. 뒤척이며 나라에 대한 의무와 다가오는 재난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새벽에 첫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즈아오를 만나러 가겠다고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겠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모든 게 괜찮은 척할 순 없었어요.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그날 아침이 내가 아주 오랫동안 경험할 마지막 평범한 날이 될 거라는 건 전혀 알지 못했죠. 아파트를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봤어요. 작은 책장, 엄마가 주신 화분, 벽에 걸린 부모님 사진. 그때는 몰랐지만 이곳을 다시 보려면 오래 걸릴 거였어요. 바쁜 베이징 거리로 나와 출근하는 사람들의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평범해 보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죠. 저처럼 두렵고 불확실하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의심하고 있는 것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걸어가면서 가슴속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즈아오를 만나면서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배운 모든 것에 반하더라도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요. 그런 생각이 용기를 주어 어깨를 펴고 또 다른 하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제 인생은 이제 영원히 달라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며 작은 카페로 걸어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 덕분에 저와 즈아오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었죠. 즈아오는 구석에서 뜨거운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몸을 구부린 채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은 불안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평소 직장에서 농담도 잘하고 여유 있던 그 친구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죠. 와줘서 고마워. 제가 자리에 앉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얘기해야 해. 속이 뒤틀렸어요. 무슨 뜻이야? 즈아오는 다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USB 드라이브를 테이블 위로 밀었어요. 내가 파헤쳤어. 그가 속삭였어요. 윗사람들이 모르는 출처에서 데이터를 모았어. 메일인 이거 심각해. 정말 심각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말해봐. 그 후 20분 동안 즈아오는 제 피가 얼어붙게 만들 이야기를 그려냈어요. 우리가 보았던 이상한 날씨?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빴어요. 지진? 그냥 무작위로 일어난 게 아니라 거대한 지역에서 활동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수많은 물을 가두고 있는 그 거대한 삼엽댐이 손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죠. 만약 그 댐이 무너지면 저는 차마 말을 끝낼 수 없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류에 살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재앙이 될 거예요.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해. 목소리가 떨리면서 제가 말했어요. 그냥 이걸 묵과할 순 없어. 즈아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나도 해봤어. 그가 말했어요. 윗사람들에게 갔지. 그랬더니 내 가족을 협박했어. 메일인.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심각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여기서 못 버티겠어. 다음 주에 한국으로 떠날 거야. 너도 같이 가는 게 좋겠어. 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중국을 떠나다니?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깊은 굉음이 카페를 뒤흔들었어요. 컵들이 테이블 위에서 덜그럭거렸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세상이 폭발했어요. 바닥이 화난 동물처럼 우리 밑에서 요동쳤어요. 창문이 산산조각 났어요. 밖에서는 비명소리와 금속이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어요. 즈아오와 저는 창가로 달려갔어요. 그때 본 광경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거리는 거대한 잎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자동차들이 균열 속으로 굴러떨어지고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건물들이 마치 젤리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순간 전에는 서있던 고층 건물이 먼지 구름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비명과 충돌음에 섞여 들렸어요. 마치 악몽 속에 있는 것 같았지만 깨어날 수가 없었어요. 일어났어. 즈아오가 말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내가 경고했던 모든 것 그게 전부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어.
저는 얼어붙은 채 서서 제 도시재 고향이 스스로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무시하라고 들었던 모든 경고들, 우리가 숨기도록 강요받았던 모든 데이터들. 그게 바로 이런 결과였어요.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거나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한 엄마가 아기를 꼭 안고 있었는데 그녀의 아파트 건물의 폐허를 보면서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땅이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흔들렸어요.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제 나라의 강함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그게 다 주변의 건물들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가 도와야 해. 제가 충격에서 벗어나며 말했어요. 갇힌 사람들, 다친 사람들이 있어. 지하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메일인 내가 말했던 거 기억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다음에 뭐가 올지 생각해야 해. 저희가 거리의 혼란 속으로 뛰쳐나갈 때 한국에 대한 기사에서 읽었던 내용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지진 대피 훈련, 비상 시스템, 잠재적 위험에 대한 개방성. 우리가 똑같이 했다면 얼마나 상황이 달랐을까? 그 후 몇 시간은 먼지 피 절박한 구조 작업의 연속이었어요. 우리는 잔해에서 사람들을 끌어내고 다른 이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우리 주변에서는 도시가 신음하고 흔들리고 있었죠. 여진이 몇 분마다 사람들을 다시 피신하게 만들었어요. 밤이 되었지만 잠은 불가능했어요. 가스관이 파열된 곳에서 불길이 하늘을 밝혔어요. 공기는 연기와 타는 플라스틱의 매캐한 냄새로 가득 찼어요. 임시 의료 캠프에서 어린 소년이 부모를 찾는 것을 도우며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건 베이징뿐이에요. 그럼 다른 지역은? 그댐은? 저는 노인의 팔에 붕대를 감고 있는 지하오를 향해 돌아섰어요.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봐야 해.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맞는 것 같아. 우리 떠나야 할 수도 있어. 그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볼게. 하지만 매일인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빨리 닫힐 수도 있어. 파괴된 도시와 충격을 받은 동료 시민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아픔이 느껴졌어요. 이곳은 내 고향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떠난다는 생각은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속삭였어요. 남아있으면 죽을지도 몰라. 떠나면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다르게 행동하는 곳에서 배워. 더 강해져서 돌아와.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우리 중 누구도 잠들지 못했어요.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면서 생존자들을 잔해에서 끌어내고 부상자를 치료하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적은 음식과 물을 나누었어요. 그러는 동안 제 머리는 계속 달렸어요. 남을까 떠날까? 충성심인가 생존인가? 쉬운 답은 없었어요. 바뀐 세상의 아침이 밝아오자 저는 곧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을 결정하든 이제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이틀은 마치 깨어날 수 없는 악몽 같았어요. 제가 고향으로 삼았던 거대한 도시 베이징은 잿더미가 되었어요. 리터 규모 7.8의 강진이 우리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거리를 걸어가며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올림픽을 열었던 유명한 새둥지 경기장이 이제는 꼬인 금속 덩어리에 불과했어요. 현대 중국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CCTV 건물도 먼지 가득한 하늘 아래 망가진 장난감처럼 보였어요. 어디를 보든 파괴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발밑에서 부서진 유리가 뽀드득거렸고 자동차들은 무너진 콘크리트에 짓눌려 있었어요. 공기에는 연기와 두려움의 냄새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서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기상 전문가로서 받은 훈련이 갑자기 아주 중요해졌어요. 저는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생존자를 찾기 위해 잔해를 파헤쳤고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임시 대피소를 세웠어요.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지만 이건 마치 티스푼으로 바다를 비우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 다른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었어요.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피해를 입은 곳이 베이징만이 아니었어요. 지진은 여러 곳에서 발생했어요. 이미 지진의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스촨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어요. 땅이 흔들리면서 거대한 산사태가 일어났고 전체 마을이 진흙과 바위의 파도 아래 사라졌어요. 그곳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조금이라도 경고를 받았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소식은 삼엽댐에 관한 것이었어요. 중국의 자부심이었던 이 거대한 구조물이 손상 징후를 보이고 있었어요. 만약 댐이 무너지면 하류에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끔찍한 위험에 처할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임시 의료 캠프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겁에 질린 아이들을 위로하면서 며칠 전 읽었던 한국에 대한 기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지진 대피 훈련을 하고 건물도 진동을 견딜 수 있게 지었대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렸어요. 여기서는 너무 달랐어요. 아무도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소문은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호가 오고 있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혼자 남겨졌다고 했어요. 평소에 정보를 제공하던 곳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지진 후 사흘째 되던 날 잠깐 휴식을 취하며 물을 마시고 지친 몸을 무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군중 사이를 헤치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바로 기상청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즈아오였어요. 그는 형편없어 보였어요. 더럽고 면도도 안 한 데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하지만 살아있었고 저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메이린. 그가 팔을 잡으며 외쳤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 저는 그가 뭘 말하는지 확신이 안 서서 멍하니 쳐다봤어요. 무슨 말이야? 즈아오는 마치 엿듣는 사람을 경계하듯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내 친구들이 있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한국으로 데려갈 수 있어.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중국을 떠난다고? 내 고향을? 내 가족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도 마찬가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잘 모르겠어.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의 의무는 어쩌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즈아오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생각해봐. 우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음식은 점점 줄어들고 깨끗한 물도 점점 부족해지고 있어. 그리고 더 많은 지진이 올 수도 있어. 한국에서는 안전할 거야. 어쩌면 우리가 그곳에서 도와줄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거야. 제가 반박하려 입을 열었을 때 갑자기 발밑이 흔들렸어요. 또 다른 여진이었어요. 우리는 둘 다 비틀거리며 가까운 테이블을 잡고 지탱했어요. 멀리서 또 다른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흔들림은 몇 초 후 멈췄지만 제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어요. 저는 즈아오를 보고 다시 주변 사람들을 보았어요. 두려움과 피로가 가득한 얼굴들. 우는 아이들.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노인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기상청에서 우리가 받던 경고들, 무시되었던 경고들을 떠올렸어요.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기사, 그들의 준비성과 개방성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정말 어쩌면 우리가 그곳에 가면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중국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기적이라고 느껴졌지만 동시에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즈아오를 바라봤어요. 알겠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심을 내렸어요. 가자. 언제 떠나는 거야? 즈아오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밤 그가 말했어요. 가볍게 짐을 싸. 그리고 메이린. 고마워. 혼자 가고 싶지 않았어. 우리가 서둘러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제 안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두려움, 죄책감, 흥분, 슬픔.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어쩌면 이 여정이 차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있었어요. 이 여정이 얼마나 도전적이고 눈을 뜨게 할 것인지 전혀 몰랐어요. 해안으로 향하는 여정은 제가 겪어본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가는 길마다 모두 막혀 있었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온 사방에 가득했어요. 모두 저희처럼 탈출하려고 하는 거였죠. 또다시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 계속 불안했어요. 결국 큰 항구 도시인 다렌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거기는 상황이 더 엉망이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부두에 몰려들어 어떻게든 떠날 수 있는 배에 오르기 위해 싸우고 있었죠. 한 곳에서 그렇게 많은 절박한 얼굴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다행히도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 지아오가 있었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마 배에 타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가 탄 배는 그냥 낡은 어선이었어요. 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너무 작았지만 저는 떠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배가 떠나면서 저는 중국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제가 아는 유일한 나라, 제 고향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어요. 떠나오는 것이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안전해져서 안심되기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웠어요. 베이징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그분들은 괜찮으실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배를 타는 동안 상황은 끔찍했어요. 바다가 거칠어서 거대한 파도가 저희 작은 배를 장난감처럼 흔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멀미를 했고 모두 젖고 추위에 떨며 고생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던 시간이 지나고 사실은 약 18시간쯤 됐지만 드디어 땅이 보였어요. 한국이었어요. 인천이라는 도시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보는 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멀리서도 저희가 떠나온 부서진 도시들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었어요. 건물들은 깨끗하고 새로워 보였어요. 손상된 곳이 하나도 없었죠. 항구에 가까워지자 여러 척의 배가 저희를 향해 다가왔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저희를 다시 돌려보내려는 걸까? 하지만 그 배들은 저희를 돕기 위해 온 해경선이었어요.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희를 배에서 내려주었어요. 어떤 분들은 의사였고 다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을 확인해 주었어요. 또 다른 분들은 통역사였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한 혼란이었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정확히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저희에게 담요와 음식물을 주었고 저희의 이름과 정보를 차분하고 빠르게 기록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이게 진정으로 준비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한 계획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집에서 봤던 공포와 혼란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지진이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여전히 미래가 걱정되고 중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걱정되었지만 여기 이 순간만큼은 괜찮다는 걸 알았어요. 한 친절한 여자가 저희를 임시 대피소로 데려다줄 버스까지 안내해 주었을 때 저는 지하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 안도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즉각적인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저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희는 난민이 되었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풍습도 모르는 나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수백 명의 피곤하고 겁에 질린 중국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돕는 한국 자원봉사자들을 보며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만약 한 나라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낯선 사람들에게도 이토록 자비로울 수 있다면 중국에도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희도 이로부터 배워 더 강하고 더 개방적이며 재난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중국을 재건하는 데는 몇 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위의 차분하고 조직적인 광경을 보며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버스가 항구를 떠나 임시 거처로 향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국이 비상사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든 것을 배우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안전해지면 그 지식을 중국에 가져가겠다고요. 저희는 재건할 것이고 다음번에는 더 잘 준비할 거예요.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맞설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저희는 살아남았고 안전한 곳에 도착했어요. 이제 아무리 임시일지라도 저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서울에 온 지 이제 2주가 되었어요. 여전히 모든 일이 끝난 후 이렇게 조용하고 질서 있는 곳에서 깨어난다는 게 낯설게 느껴져요. 제가 머무르고 있는 난민센터는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요. 특별한 건 없지만 안전해요. 그게 지금 저에게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다가와요. 매일 아침 공용 공간에서 TV를 켜요. 24시간 뉴스 채널이 항상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각국의 지원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전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걸 보는 게 힘들었어요. 베이징에 계신 부모님이 무사하시길 바라며 계속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위안이 되기도 해요.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말해주니까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말이에요. 예전의 고향과는 참 많이 달라요. 오늘 뉴스 시청 중에 한 젊은 한국 여성이 다가왔어요. 밝은 파란색 자원봉사자 셔츠를 입고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차 한잔 하실래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만다리너로 물었어요. 발음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네, 부탁드려요 라고 대답하자 제 언어로 누군가가 말해준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깜짝 놀랐어요. 그녀가 내민 따뜻한 컵을 받자 손끝으로 온기가 전해졌어요. 적응은 좀 잘 되고 계세요? 그녀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여기서 지내는 거 괜찮으세요? 목이 메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들 정말 친절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걸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도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때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인 거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녀는 한국이 한때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가난한 나라였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은 훌륭한 기술을 만들고 비상사태를 잘 처리하는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기계가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매년 전 국민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연습해요. 어린아이들까지도 뭐 해야 하는지 알고 있죠. 그 말을 듣고 중국과는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재난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요. 마치 무시하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요. 하지만 그게 효과가 없었죠. 그렇지 않나요? 아마 제 얼굴에서 뭔가를 읽었는지 그녀가 재빨리 덧붙였어요. 우리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문제는 있어요. 하지만 함께 문제를 직면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낫다는 걸 배웠어요. 그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녀의 말은 하루 종일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누군가가 준 공책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 모든 것들, 지진, 여기로 오는 여정, 그리고 한국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써내려갔어요. 글을 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요, 중국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이로부터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한국 같은 나라들로부터 좀 더 개방적이고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모두를 위해 더 강하고 안전한 중국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복구해야 할 피해도 많고 다시 세워야 할 삶도 너무 많아요. 하지만 지진이 일어난 이후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껴요. 고향에 있는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봐요. 우리가 좀 더 개방적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보세요. 내일 저는 자원봉사자에게 이 센터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큰일은 아니지만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언젠가는 여기서 배우는 모든 것을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을지도요. 노트북을 덮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어요. 아름답지만 동시에 고향이 생각나요. 모든 걸 겪고도 베이징이 그리워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게 감사해요.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주어서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어디에나 도울 준비가 된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라면 어쩌면 이전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